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구천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과 인문학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제가 직장과 대학을 근무를 했었는데요. 산업체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같이 근무를 하셨던 그 선배 지인 한 분이 아, 이공계 쪽에서 이제 오랜 경력을 쌓으셨죠. 그러고 나서 가끔 중고등학교에 과학 특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평생 이공계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며 살아왔던 그 지인분은 조금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SNS 이 방에서 서로 글로서 대화를 조금 했던 그 내용인데 뭐 그거를 조금 제가 흥미가 있는 그런 주제가 돼서 이것을 좀 자세히 오늘 그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그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오래전서부터 인문학 열풍이 막 불어닥쳤죠. 그래서 이 국가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자면은 과학기술 이런 쪽이 물론 중요하고 강조가 돼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인문학의 그 열풍이 불었다. 그게 좀 아이러니죠.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 그런 셈이에요. 뭐 한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연속선상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는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점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과학과 산업 발달이 인간 행복을 가져오죠. 그리고 쾌락의 증진을 극적으로 높일 수가 있었던 것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인데 이 사회가 극단적으로 이 분업이 세분화가 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세분화된 전문 영역 속에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점차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그런 그 구심력이 약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의 그 단일화된 원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좀 많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하나의 반작용으로 인간의 어떤 전통과 역사, 철학 이런 걸 다루는 인문학 이것이 강조가 되면서 인간 정신을 좀 순화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강하게 그렇게 불어닥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생각 이면에는 조금 단순한 이분법이 들어있죠. 예를 들면은 이공계라든지 과학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인문학에 어떤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필시 공동체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인식이 부족할 것 같다. 뭐 이런 그 전제가 좀 깔려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쌀떡 속에 인심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느 정도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와 어떤 그 여유 이런 것이 있어야만 시민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그 품성이 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찢어지게 이렇게 가난한 그런 사회 속에서는 이게 그런 품성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말처럼 과학기술에 의해서 문명 수준이 향상이 되고 여가가 더 많아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과거 잘 살지 못했을 때보다 시민의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은 조금 상당히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단순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근데 이제 과학을 갖다가 너무 맹신하는 이 과학주의라고 하는 그 사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을 보는 여러 관점 중에서 과학주의라 하는 것은 주의자가 붙었으니까 이 과학을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자연과학을 얘기하죠. 자연과학이 세상에 대한 진정한 어떤 이 사실적인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며 그 방법들만이 인간 사회관에서도 참다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견해에 따를 것 같으면은 사람의 어떤 마인드, 이러한 그 정신세계에 대해서도 이 자연과학적인 이런 잣대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과학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학 만능 사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이 근세사에서 보는 여러 가지 불행한 나치의 그 어떤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인류사에 많은 상처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세계에
사람의 정신세계를 사실은 이거 유전자가 자기의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서 더 퍼뜨리기 좋은 방향으로 이걸 조종한 결과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우리가는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이 존중받을 만한 그런 개인, 이거를 좀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런 그 사조는 사람을 갖다가 마치 하나의 그 조종받는 기계인 것처럼 기계 내지 어떤 동물 수준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과학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과학주의의 제 생각에 또 다른 사조의 하나가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이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를 아주 단순화해 가지고 유물론이라고 하는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신의 이론을 과학적 사회주의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맹신을 해라, 믿어라,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인데, 이 마르크스주의 결론이라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계급 투쟁을 통해서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것만이 이 세상을 갖다가 이 공평한, 공정한 그런 세상,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과학이라는 말을 갖다가 막 남용을 한 그런 역사적인 사례라고 좀 보여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학과 인문학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 즉 여기서 말하는 그 자연과학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 활짝 피기 시작한 것이 베이컨, 뉴턴 이런 시대에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과학 그 혁명, 이때는 과학이라는 말보다는 자연 철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철학 중에서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그 원리를 파헤치는 활동, 이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 먼저 베이컨의 그 원리에 의하면은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게 관찰을 부단히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가설을 그 뒤에 이 검증을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지 추가적인 관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검증 절차에 들어가서 이게 맞다, 내 가설이 맞다 하면 하나의 그 과학 이론으로 정립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과학입니다. 반면에 인문학은 우리가 흔히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그쪽이죠. 그래서 인문학을 영어로는 리버럴 아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양학부, 대학의 그 교양 과목으로 이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인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그 문제, 이거는 과학이라든지 기술의 문제만으로 다룰 수 없는 그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이 나는 이공계 나왔으니까 인문학은 내 분야 아니다, 관심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문사회 이쪽에 얼마나 깊은 그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런 얘기는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과학기술과 인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과학기술이라는 말은 사실은 과학과 기술이라는 말을 갖다가 과자를 뺀 거예요. 뭐 이렇게 용어를 좀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과학과 기술이라는 표현을 갖다 결합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과학하고 기술은 조금 다른데,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기술 쪽이 먼저라고 볼 수 있죠. 과학은 나중에 기술에 이렇게 접목이 되는 식으로 이제 기술 발달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에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시집 온 그런 격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만들 때 제임스 와트가 연력학이라고 하는 과학을 알면서 만든 게 아니죠. 여러 실험을 하면서 그냥 뚝딱뚝딱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그 역사를 봤을 때 기술이 먼저예요. 근데 이제 이 현대 사회가 이 산업혁명 이후에 진보하는 것을 잘 보면은 과학이라든지 기술 같은 거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과학혁명 이후에 이것이 진보를 했죠, 먼저. 그러면서 기술 혁신이 과거하고는 그 속도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이 폭발적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산업의 고도화를 이뤘죠. 거대 기업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 이 경제 성장은 그걸로서 끝난 게 아니라 이어서 사회 분야,
사회에 대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문명의 발전이라든지 또 다른 말로는 또 문화의 어떤 그 융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뱅글뱅글 돌면서 순환적인 그런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환 과정이란 그 끝에 문명이라든지 문화 발전, 이것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인문학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기술과 인문학의 영역은 완전히 독립된 게 아니고 결국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증거를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제 보자면은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갑자기 이 잘 모르던 이 과학 기술 분야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출현을 했다.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르네상스라든지 종교개혁이라든지 인쇄술에 의한 여러 지식 수준의 사람들의 그 향상, 그리고 계몽주의, 이런 그 인문학적인 정신에 관한 이런 수준이 크리티컬 매스를 형성하고 이게 확 올라오면서 과학혁명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 걸 봤을 때 과학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뚝 떨어진 어떤 이분법적인, 나는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이공계 분야니까 인문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우선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이라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더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죠. 근데 테크놀로지라 하는 말은 기능이라고 하는 테크네, 여기다 플러스 로지가 붙은 거예요.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결합됐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도구를 만드는 기능, 옛날 뭐 저 원시 시대 때 돌 조각을 다듬어 가지고 도구를 만든다라든지, 뭐 나무 끄트머리에다가 돌을 갖다가 이어 붙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구를 만드는 기능, 이것이 이제 먼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된 것이죠. 뭐 또 장신구를 만드는 거라든지. 그래서 우리 그 인류의 역사 중에 보면은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 뭐 한 200만 년 전쯤에 등장한 그 고인류가 있죠. 호모 하빌리스라는 뜻은 이 도구를 만드는 인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도구를 만드는 기능이 쭉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오늘날 기술 혁신의 시대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완전히 달팽이가 이렇게 기어가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이죠. 그게 수백만 년을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더디게 발전했느냐 하면은, 이거를 누구한테 전수를 해준다라든지 하는 것이 말로써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비밀리에 전수를 해주는 어떤 하나의 비전으로서 이 전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몽주의 시대 때 이 디드로 달랑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백과전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 사람들이 계몽주의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해 가지고 뭐 온갖 기능에 관한 거를 거기다가 다 이제 수록을 하고, 뭐 철학 사조라든지 온갖 것을 이 백과전서에다가 한번 다 담아보자. 그래가지고 이 여러 권으로 해가지고서 뭐 교회 쪽에서 이것이 수상하다 해가지고 원고를 뺏으려고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것이 만들었던 것이 백과전서인데, 이와 같이 기능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응용할 수 있게 한 단계, 이것이 일종의 기술의 탄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 기술이 과학기술이라는 말로 이렇게 결합이 된 그 단계는 비교적 근세기에 이르러가지고 한 100년 전에 대기업들이 출현을 하면서 뭐 지이라든지 비퐁이라든지 이런 그 대기업의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종합연구소.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보면은 거기가 종합연구소가 있죠. 거기에는 이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와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팀을 형성을 하면서 거기에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술자도 있고 뭐 또 이 기초 과학을 다루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기술과 과학을 갖다가 이렇게 융복합을 시키면서 기술 혁신을 이뤄내는, 이것이 이제 연구소죠. 그래서 연구소가 이 대기업의 어떤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훌륭한 기자재, 시설 이런 걸 제공을 함으로써 연구원들의 그 능력을 갖다가 10분 바르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과거의 에디슨 시대
그때만 해도 많이 발전이 됐을 때요. 거의 에디슨도 이런 대기업 연구소 비슷한 거를 먼로파크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요. 그 시대 때 이전에 그 엔지니어들이 평생 동안 혼자 뚜닥뚜닥 이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었던 지식, 이거를 뭐 한두 달 만에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런 집단적인 혁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대기업의 연구소인데, 이때서부터 기술과 이제 연구가 이제 융합이 됐다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과학기술이다 하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같이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과학기술과 인문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다각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피터 드러커,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이 피터 드러커 선생은 그분이 또 굉장히 그 평가를 하는 진화론자가 있어요. 이 진화론자 중에 다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인데, 사실은 다윈하고 동시대에 조금 그 젊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알프레드 러셀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드러커가 굉장히 인정하는 다윈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모든 거를 어쩌면 조금 더 먼저 이렇게 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정도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짧은 어떤 글에서 이렇게 썼는 내용 중에, 모든 동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목적을 가지고 비유기적인 유기체, 올가닉한, 이런 유기체가 아닌 난 올가닉한 이러한 진화를 한다. 인간이 바로 도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도구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화론자가 봤을 때, 이게 유기적인 진화, 우리 몸의 진화도 있지만 비유기적인 진화가 바로 도구구나, 도구를 만드는 거구나, 이런 그 통찰, 심오한 통찰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도구, 구구단표를 만들었다라든지, 뭐 아주 광의로 보자면은 언어, 이런 것들 전부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그 월레스의 통찰을 통해서 기술은 인간의 자연적인 한계, 이 올가닉한 그 자연적인 진화는 너무 더디니까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술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땅을 붙어가지고 우리가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인간, 이런 한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이렇게 헤엄칠 수는 없는가. 그 스쿠버 장비가 개발되면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새처럼 날개가 없지만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게 할 방법은 없겠는가. 이거는 이제 부단히 고민하다가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에어컨이라든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얼마나 바꿨을까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대기업에 사람들이 수백만의 어떤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 대기업에 그 밀집을 해가지고 사는데, 만약에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이게 가능했겠는가. 이 고층 빌딩을 아무리 높게 해도 한 5, 6층밖에 못 만들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63 빌딩을 걸어 올라가겠습니까? 이래서 기술은 인간을 새로운 인간으로 진화하게 한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보자면은, 100년 전에 그 프레더릭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과학적 관리법. 이거는 과학적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 과업을 갖다가 어떻게 잘 그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일로서 재탄생을 시킬 것이냐 하는 거를 만들어낸 그 사람인데,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이, 생산성이 엄청나게 이제 향상이 됐고, 그거를 응용을 한 포드 자동차라든지 하는 경우는 거기다 컨베이어 벨트를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대량 생산의 그 오토메이션을 새로 창안을 했죠. 자동차가 몇 초 만에 하나씩 뚝딱뚝딱 이렇게 생산이 되게 한 것은 바로 테일러의 그 과학적 관리법, 이거의 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단지 자동차라고 하는 그 물질 문명만을 발전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인간 이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제도, 뭐 법률 제도, 그 다음에 뭐 정치 제도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 철학적인 관념, 종교에 대한 관념, 이런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골고루 이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손에 하나씩 들고 다니는 이 작은 컴퓨터, 핸드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오늘날 그 발달된 이런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과거에 언론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입을 시키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시대가 점차 저물고, 사람들은 각자가 이걸 보면서 종합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양방향 소통의 시대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정치 분야에 정치꾼들이 일반 대중에게 과거에는 그냥 이상한 그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구 유포를 하고 이것이 거의 가능했던 그런 시대가 점차 그런 의도를 좌절시키는 그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대 기술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확장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사회가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공동체라는 것이 그만한 그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이 지역, 이런 것이 일종의 공동체인데, 지금은 뭐 글로벌하게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그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 세상에서 기술은 이전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그 다른 의미가 된 것이죠. 앞으로 기술은 기술 자체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인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 거의 자명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기술을 갖다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얘기는 결국은 인문학적인 그러한 그 배경을 깔고 기술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 기술 문명을 어떻게 잘 순치를 해야 하는지, 이거를 잘 알면서 기술의 그 진화를 좀 살펴봐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900년경에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낙관론이 팽배했어요. 기술이 지상낙원을, 이 세상의 지상낙원을 전부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그 낙관주의가 유행을 했었는데, 그 뒤에 뭐 세계 대전 같은 걸 겪으면서 사람들이 또 급전직하 기술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기술에 대한 또 뭐 어떤 이 모멸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반대쪽의 또 생각들이 굉장히 또 이 맹렬하게 맹위를 떨쳤죠. 뭐 예를 들면은 그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헉슬리.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그 캡슐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태어나 가지고 뭐 여섯 가지의 그 종류별로 사람들이 생산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지도층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유토피아인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사람이 아니고 일종의 하나의 그 노예 같은 그러한 그 세계를 해놓고는 이제 그 시니컬하게 멋진 신세계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이죠. 이런 사조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 강한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느 그 TV 프로그램 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건 기술 문명을 거부하고 산속에서 원시적으로 사는 거를 은근히 미화를 하죠. 아주 굉장히 웃기는 비현실적인 그런 그 내용인데 참 올해도 끈질기게 이제 이것이 방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해답은, 우리가 이제 오늘 결론은 뭐냐면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잘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더욱 첨단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지배해야 된다. 그저 그런 쪽은 그냥 덮어놓고 오로지 첨단 기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인류가 생각지 못한 그런 재앙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그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면서 오늘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